자, 시바이론 과정 26강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11페이지예요. 211페이지는 5장 부동산 정책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께 정책론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달리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단일 파트치고는 출제 문항수가 많은 부분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론 이 부분은 최근 5개월 동안 우리 시험에서 적게는 3문제에서 많게는 6문제 이렇게 출제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3문제 출제는 딱 한 번 있고요. 6문제 출제도 딱 한 번이다. 대체로 4문제에서 5문제는 출제되는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험에 6문제 출제되어 있고요. 여론시험 이번 30회 자격시험에서는 4문제에서 5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영역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1절부터 4절까지 크게 4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은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이다. 부분이고 2절은 구체적으로 토지정책, 3절은 주택정책, 4절은 조세정책 이처럼 4개 절로 구성인데 모두가 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기초원리부터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211페이지 보시면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나와 있죠. 이 부분은 5장 정책론 저희 강의를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복습하시면서 한 번쯤 풀어보시면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교재 2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14페이지는 1절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이다. 소개되어 있죠. 먼저 1번 챕터 부동산 문제입니다. 자, 이분은 출제임도 굉장히 낮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평이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 이론 과정에서 학습했던 내용 토대로 해서 밑줄 그어드린 부분 있죠. 이 부분만 한 번쯤 읽어보셔도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교재 2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16페이지는 2번 챕터 부동산 정책이다 소개됐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입니다. 비교 평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과에서 학습한 내용 토대로 해서 밑줄 그어진 부분만 한 번쯤 읽어보셔도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7페이지를 보세요. 217페이지는 세 번째 챕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 소위죠. 사실 여기서부터 정책론에서 출제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번 챕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 옆에다가는 별표 8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8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우리 생각합시다.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 이는 뭐라할까?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장 개입이다.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시장 개입이다. 이는 뭡니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왜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양호를 1번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세요. 정부는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시장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 재분배, 공공재 공급, 경제 안정화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시장의 기능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의 힘에 의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럼 굳이 개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시장의 힘에 의해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쯤 보세요.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난 등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어요. 개입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버렸다는 이야기. 개입 안 하면 못하더라. 그럼 정책의 성공이나 실패했나? 실패했죠? 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정부의 실패하는 인상이 나타나면 사회적으로 복지 수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체로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참 경제적 기능을 수행해서 개입하는데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용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시장의 실패 현상이다. 이 표현에서 여기서부터 용어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 해봅시다. 시장이 있어요. 그럼 시장이 있으면 시장기구 스스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지금 시장이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한다라면 시장이 때 제 역할,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유에서 시장기 스스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시장이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시장이 제 역할,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시장이 실패했다서 시장의 실패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의 실패는 현상이라면 시장에만 맡겨두면 됩니까? 안 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래서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때? 개입을 하는 것이다. 결국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한다는 이야기는 어때?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부동산 시장이니까 제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 시멘트를 예로서 설명드렸죠. 또 우리가 시멘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때 우리가 국내 경제만 가정합니다. 국내 경제만 가정했을 때 시멘트가 하루에 사회적으로 100만 포가 필요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루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인 100만 포를 시멘트를 생산 회사에서 생산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생산한다면 결국 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겠죠. 그럼 이때는 자원의 최적 배분은 달성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멘트를 생산 회사가 하루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100만 포인데 200만 포 이렇게 생산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보세요. 하루에 사회적 필요한 양 얼마입니까? 100만 포. 그렇지만 200만 포 생산해버리면 사회적 필요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거죠. 이를 가려서 우리가 과대 생산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과대 생산이 이루어지면 시멘트 대 남아 돌잖아요. 자원의 낭비가 된다. 이는 자원의 최적 배분이 달성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 현상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루에 사회적으로 시멘트는 100만 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러나 시멘트를 생산해서 100만 포를 생산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50만 포만 생산을 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회적 평보다 적게 생산할 수 있겠죠. 이를 가서 우리가 과소 생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100만 포인데 이보다 더 적은 양이 생산이 된다는 이야기. 물론 시멘트를 생산해서는 100만 포를 생산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더 적게 생산한다는 거. 자, 설비를 놀린 셈이 되겠죠. 이도 자원의 최적 배분이 달성되었다 할 수는 없겠네요. 결국 시장의 실패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회적 필요보다 많이 생산되거나 적게 생산되면 자원의 최적 배분은 달성되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서 시장의 실패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일단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대 생산된다. 이때 어때?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가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규제를 가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어때? 생산수로 유도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과소 생산돼서 생산할 때 적극 장려하겠다는 이야기야. 이때 적극 장려 우리가 조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산을 적극 장려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생산돼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나면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자 한다. 결국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시장의 실패 이 자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하나의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재 세 번째 줄에 예가 나와 있죠. 외부 효과의 제거 문제다. 이 예가 나와 있네요. 앞으로 배우겠지만 외부 효과는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외부 효과의 제거 문제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정부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사회적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소득계층이나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를 보조해 주겠다. 공공임대택을 공급시켜주다. 모두가 사회적 목표다 할 수 있겠죠. 여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사회적 목표는 때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형평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타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 이유 크게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더라. 하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지요. 또 하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면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함이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효율성과 형평성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 교재는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이처럼 이제 시장에 개입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이야기. 그럼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겠죠. 처음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 개입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개입하고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 개입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간접 개입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완전 단골 메뉴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직접 개입이라는 게 있고 간접 개입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때 직접 개입이라는 것은 공적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수요자, 때에 따라서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야기. 처음 부동산 시장에서 공적체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게 바로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간접 개입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 개입이라는 것은 조세라든지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이를 통해서 공적체가 즉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이를 통해서 개입하는 게 바로 뭡니까?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여러분들 간접 개입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이를 통해서 시장에 개입을 한다. 이들이 모두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이 점 구체로 더 분류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토지 정책에서 한 번쯤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두 가지로 구분해 봤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서 공적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뭐가 됩니까? 직접 개입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조세라든지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일 통해서 개입을 한다. 이는 간접 개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서 이제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일 통해서 택지를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다. 공사니까 공사는 공기업이죠. 공적 주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공적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개발해서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럼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죠. 공적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니까 당연히 어디 합니까? 직접 개입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자, 공사니까 공적체가 되죠. 공적체가 결국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건설해서 공급하니까 당연히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죠. 결국 공적 주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취득세인지 종합부동산세 일 통해서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처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들은 어디 합니까? 조세죠. 그럼 조세 일 통해서 개입하는 건 뭡니까?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LTV나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하향
조정함으로써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LTV나 DTI 이 두 가지는 모두 어때? 주택 담보대출에서 심사 기준이 되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LTV,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조건 일자라도 대출 그만큼 더 많이 해주겠다 이런 의미지요. LTV, DTI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더라도 그만큼 대출을 적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LTV,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하향 조정, 이는 모두가 뭐가 관련됩니까? 금융과 관련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금융과 관련되는 어디에 합니까?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대료를 보조해 주겠다. 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야. 이도 간접 개입이 되겠지요. 다음은 이제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는 이야기. 참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부담금이죠. 부담금 일도에서 개입을 한다. 부담금 역시 어디 합니까? 간접 개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하튼 공적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어때?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일통에서 개입하면 어때?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여름교재 218페이지 양과로 2번 부동산 시장의 개입 방법이다.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평월 1번 직접 개입 방법, 편과로 2번 간접 개입 방법 설명 다 드렸으니까 교재는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이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시장의 실패다 용어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보세요. 시장의 실패란 시장이 스스로가 자원의 어때? 최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시장이 스스로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 공평한 소득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는 어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자, 우리 여러 차례 했죠? 지금 시장의 실패는 현상타면 일수정에서 정부에 개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 생각합시다. 부동산 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의 실패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예요. 그 어떤 원에서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도 또 여기서 출제했던 내용이에요. 먼저 가장 대표되는 원인은 뭡니까? 바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다.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불안전성 들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장이 불안전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독점, 때에 따라서는 과점의 기업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독점, 과점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독과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독점과 과점을 모아서 독과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가 이런 예를 듭시다. 자, 시멘트 한번 써보자. 자, 시멘트를 우리 국내 경제만 가정하는 거예요. 국내 경제만 가정해서 시멘트를 생산사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독점. 다음 시멘트를 생산사가 두세 개 아주 소수란 이야기예요. 이게 어때? 과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시장이 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럼 시장이 완전하다면 자, 이제 기업들이 시장으로 아무 때나 어때? 아무 때나 진입 들어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무 때나 또 빠져나갈 수가 있다. 퇴거. 그래서 시장이 완전하면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는 이야기예요. 참 시장이 완전하면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에 독점, 과점의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독점이나 과점의 기업이 존재하는 건 그런 것 때문입니까?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하지요. 이래서 독점, 과점의 기업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독점 한번 생각합시다. 자, 국내 경제만 가정했을 때 시멘트를 생산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시멘트를 생산 딱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하루에 사회적으로 시멘트는 100만 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시멘트 생산사가 100만 포를 생산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럼 불구하고 100만 포 생산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 왜? 나밖에 생산 회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적게 생산하면 시멘트 때
품귀현상이 부족하다. 아우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품귀현상이 나타나서 가격이 뛰겠죠. 그래서 초과율 얻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점, 예, 독점, 과점 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제 과소 예, 생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때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부동산도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별성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의 독점을 유발할 수 있다. 자,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공급하는 거 어때? 독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왜?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공급하는 독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개별성의 특성이 있어 공급의 독점을 유발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죠.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생각합시다. 정보의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의 대칭성이 정보의 대칭성이다. 자, 정보가 대칭적이라는 이야기는 시장 참여 모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좀 시장 참여 모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시장 참여 간에 정보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야. 또한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대칭적이라서는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은 어때?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야. 참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는 대칭적입니까? 비대칭입니까? 그렇죠? 비대칭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는 어때? 비대칭적이다. 그래서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이처럼 시장 참여 간에 정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정보의 차이로 해서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초과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죠. 이처럼 초과인이 발생한 등 거래소가 문란해질 수가 있는 거지요. 또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거지요. 좀 정보의 비대칭성 이도 때 시장 실패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정보가 비대칭건 뭐 때문입니까? 바로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대칭적에서 시장 실패를 초래하나요? 비대칭적에서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다. 그렇죠? 비대칭적에서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이도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생각하시고 B자 조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규모의 경제라는 현상을 들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생산 즉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이 같은 현상을 어때 우리가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 시멘트 산업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규모의 존재한다면 나와 똑같은 시멘트 생산사가 시장에 들어온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절대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절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높여야 됩니까? 낮춰야 됩니까? 뚝 떨어뜨려야 되겠죠. 원가를 뚝 떨어뜨리면 낮춘다는 얘기예요. 원가를 뚝 떨어뜨리면 떨어진 원가를 맞추질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가를 뚝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평균명을 낮추기 위해서 생산을 몽땅 해버려야 되겠지요. 몽땅 한다는 얘기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근본적으로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참 과대 생산이다. 몽땅 생산함으로써 원가를 뚝 떨어뜨린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을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과대 생산의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거지요.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진입 장벽이 있다는 자체도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왜? 진입 장벽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럼 뭡니까? 시장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자유롭게 빠져나질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못한다는 거. 결국 시장이 불완전해지는
하기 때문이 되겠지요. 불안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 시장 지표 초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 같은 경우도 시장 지표 초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이처럼 몽땅 생산해서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걸 방해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때는 그럼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못 들어오죠? 그럼 뭐가 돼버립니까? 독과점이 돼버리겠지요. 이때는 아주 적은 양만큼만 생산해서 또 초과율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네 번째로 외부 효과 문제를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외부 효과는 흔히 우리가 외부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도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의 제거다. 이는 자, 외부 효과 자체는 시장 실패를 초래한 요인인데 외부 효과를 제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 실패를 수정하겠죠? 따라서 이는 경제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가 된다. 앞서서 한 번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여튼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초래한 대표 요인이 되는데 이건 잠시 더 구체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공공재의 문제를 들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자, 공공재는 공공의 목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공공재 많이 찾아볼 수 있겠죠. 뭐 국방, 치안, 소방 모두가 공공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그래서 뭐 공원이라든지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등대 모두가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산림이나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 역시 공공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떤 공공재는 소비의 여러 특성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요. 이때 소비의 비배제성에서는 공공재는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이 같은 특성을 우리가 소비의 비배제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다음 소비의 비경합성에서는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경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내가 소비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치 않는다. 내가 소비도 다른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동 소비가 가능하다. 이 같은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용어 하나하나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생산입니까? 소비입니까? 소비지요. 소비에 비배제성 특성이 있다. 비경합성 특성이 있다. 자, 용어 하나하나 조심하셔야 되고, 소비의 비배제성, 소비의 비경합성 특성을 진재화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공공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마쳤대. 버스비 안 내고 버스 타려는 현사한다. 이걸 가르쳐 우리가 뭡니까? 무임승차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무임차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표를 어렵게 하는 거죠. 또한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겨놓으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생산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내가 생산을 할까? 안 하겠죠. 왜? 내가 굳이 생산자도 나는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생산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사회적 필요보다 적게 생산이 된다.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도 우리 집에서 두 차례 일이 주셨죠. 공공재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된 경향이 있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이 된다라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소비에서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굳이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 되겠지요. 자, 이처럼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선
특성에서 무임차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사적 시장이 생산을 맡겼을 때는 사회적보다 적게 생산된다. 과소 생산에 문제가 나타나 이를 통해서 자원의 효율적 어때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재의 존재 이 자체가 어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하나의 또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험 공공재는 사적 시장의 생산을 맡기면 사회적보다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공공의 기금이나 세금으로 어때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공공재는 앞으로 배우겠지만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외에도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 시장 실패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제목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다.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과점 기업이 존재할 수가 있겠지요. 다음은 정보의 비대칭성, 다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다음 외부과의 존재, 공공재의 존재, 이들이 모두 어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인들에 의해서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면 이를 어때?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시장의 실패 이 자체는 정부가 어때? 시장에 개입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름 교재 21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편과로 1번 여기서부터 소개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편과로 1번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어때? 읽어보셔도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시장 실패 정리 잘 해두시고요. 다음 여름 교재 221페이지 하단으로 넘어갑니다. 221페이지 하단 보시면 네 번째부터 외부 효과다 나와 있죠? 외부 효과.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외부 효과는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대표 요인 중 하나다. 해서 우리 챕터를 달려서 다시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렸죠? 그럼 지금부터 여튼 외부 효과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분도 출제비 높은 분이에요. 외부 효과 이분도 별표 4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4개 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부 효과다 배웠는데 이 외부 효과는 다른 말로 근데 어때? 외부성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외부성이다. 아주 쉽게 이런 합시다. 외부 효과는 뭘 하신가? 거죠. 외적인 요인에서 대상사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참 외적인 요인에서 대상사 같이 어때?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때따라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때따라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뭡니까?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는 거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할 수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부 효과에 대한 용어부터 정확히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외부 효과는 근본적으로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 만약에 시장 통해버리면 외부 효과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을 통하지 않냐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즉 혜택이 되겠죠. 손해를 끼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어때? 의도한 결과라면 외부 효과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좀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익이나 손해를 끼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도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누구 입장에서?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주체의 입장에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주체의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익을 준다는 이야기. 그럼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3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합니까? 아닙니까? 안 하겠지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는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 경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라면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제3자 내 입장에서 좋다는 이야기예요. 좋다. 그럼 좋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의 외부 효과다 표현하겠죠. 또는 외부 경제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여보세요.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손해를 끼친다는 이야기야. 그럼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 제3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봤잖아요.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대가 없는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대가 없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지요. 이를 가려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는 자, 외부 불경제다 또는 외부 비경제다. 참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3자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아주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3자 입장에서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면 외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내 입장에 좋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걸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를 한다. 다음 제3자 입장인 내 입장에서 대가 없는 손해를 봅니다. 그럼 대가 없는 손해를 보면 외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내 입장에서는 안 좋다는 이야기여서 이걸 뭡니까?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제3자 입장에서 이익을 얻는 만큼 대가를 지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익을 얻는 만큼 대가를 지불했다면 자, 2천만 원 이익을 얻었어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면 외적인 요소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외부 효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잡으세요. 제3자 입장에서 이익을 얻는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는 그때 시장을 통해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을 통해버리면 외부 효과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외부 효과라는 것은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익이나 손해를 끼치므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누구 입장에서? 주체 입장에서 두 가지 조심합시다.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거. 다음 의도한 결과가 아니죠.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끼치므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는 게 있고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라는 게 있다. 참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자, 이것은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지만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생산에 있어서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사례들이 있겠죠. 또는 소비에 있어서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이것은 외부 효과는 토지의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먼저 여보세요.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입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되겠죠. 부동성. 다음, 자, 이 토지는 또 다른 토지와 인접되어 있다. 그럼 인접된 토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어떤 성입니까? 인접성. 이때 인접성을 우리 시험에서는 연속성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자, 보세요. 연속성에서는 연속되어 있다. 그럼 연결되어 있다. 인접되어 있다. 이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속성은 인접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튼 외부 효과는 토지의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과 인접성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또 이런 질문 나왔죠. 부의 외부 효과는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자, 보세요. 부의 외부 효과도 결국 외부 효과잖아요. 그럼 외부 효과니까 토지의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 어때?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2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권 1번 외부 효과의 의의다. 이분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교재는 읽어보셔도 되겠고 다음 페이지는 이제 222페이지예요. 양권 2번 외부 효과의 종류다 하는데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정의 외부 효과 또 하나 부의 외부 효과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좀 더 구체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에 주거 지역이 있어요. 주거 지역에 나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가지고 있는데 이 주거 지역 인근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단다. 지금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정의 외부 효과입니까? 부의 외부 효과입니까? 그렇죠.
제3자인 내 입장에 가는 이야기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야, 아파트 소유자, 내 입장에서는 아파트 상세했어요. 그럼 상세로 상사만큼 이익을 얻었겠죠. 그걸 대형 쇼핑몰 조성에 갖다 줍니까? 미쳤어요? 안 갖다 주잖아요. 나는 대값는 이익을 얻고 있다. 그럼 제3자인 내 입장에서 대값는 이익으로 있으니까 외전에서 긍정적인 얼마나 좋다는 얘기죠. 이게 정의 외효과다라는 겁니다. 반면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주거지역에 인근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섰어요. 그럼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서 이 지역에 교통 혼잡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야. 참 교통 혼잡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더란 이야기예요. 하락하더라. 그럼 이때는 뭐가 될까요? 제3자인 내 입장에서 아파트 소유자인 내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떨어진 만큼 대가를 받습니까? 못 받죠? 대가는 손을 보고 있다. 결국 외적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안 좋죠? 이게 부의 외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제3자인 내 입장에서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형 쇼핑몰이 들어섬에 따라서 내 아파트가 상승했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좋다는 이야기죠. 정의 외효과. 대형 쇼핑몰이 들어섬에 따라서 오히려 교통이 심해서 아파트가 떨어졌다는 이야기. 그럼 내 입장에서는 안 좋죠? 부의 외효과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해를 좀 해보시고 좀 더 하나씩 구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주거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거 지역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야. 주거지역인데 이 주거지역에 나도 주택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주거지역 근처에 대규모의 생태공원이 조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이 지역의 쾌적성 더욱더 좋아진다 할 수 있겠죠. 이 지역의 쾌적성이 더욱더 좋아진다. 참 쾌적성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때 주거지로서 유용성이 높아진다. 사실 주거지의 유용성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환경적으로 쾌적한다. 쾌적성. 또 하나는 생활이 편리한 편리성.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쾌적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유용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주거지에 있는 내 집의 가치도 이렇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때 벌써 이제 생태공원 조성될 때 외효과를 유발시킨 주체가 되겠지요. 반면 주거지역에 집을 가진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제3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태공원 조성자 입장에서는 내 집값 올려줄 목적으로 생태공원 조성이 그건 아니겠죠. 그럼 의도하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불구하고 이익을 주고 있죠. 그렇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생태공원 조성자 외효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 않는 이익을 주고 있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어땠지? 대가는 이익을 얻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대가는 이익을 얻고 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되는 정의 외효과 사례가 된다. 즉 외부 경제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 또 이런 잘 해봅시다. 지금 생태공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정의 외효과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 이때 이 주거지역에는 주택의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증가겠죠. 다른 지역이 일자라도 주거지역에는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생태공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쾌적성이 향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주거지에서 여건이 좋아졌죠. 그래서 유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시장에는 주택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좀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겠죠. 수요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갑니까?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우리 지금 이것도 말 바꾸고 했어요. 좌측은 잘못된 표현이지요. 자 보세요.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이 지역의 쾌적성이 향상돼서 정의 외효과가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주거에서 여건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 주거적인 주택의 수요는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요선 자체가 우측에서 당초 균형에서는 어떻게 발생해가 수요만 증가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수요만 증가하니까 당연히 초과수요죠. 초과수요니까 당연히 주택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승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주택 가치는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자, 이와 같은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사회적 편익이라는 게 있고 편익은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사적 편익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사회적 비용이 있고 사적 비용이 있다. 이 크기를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정하세요. 사회적이다. 이 표현 자체는 뭡니까? 이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지역 전체를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자, 제3의 나는 어디에서 이 지역에 포함된 거죠? 포함된 생각하시고 다음 사적이란 표현이 있어요. 사적이다. 이 표현은 뭘 의미할 것인가? 바로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회적이다. 이 표현은 지역 전체다 생각하시고 사적이다. 이 표현은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제3자인 내가 아니다. 왜? 제3 나는 이 지역에 속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적이다. 이 표현은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을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생태원이 조성되면서 이 지역의 쾌적성이 좋아졌어요. 이로써 이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이 사회적 편익이 되겠지요. 하면 생태원 조성자가 얻는 이익이 사적 편익이 되겠다. 그때 생태원이 조성되면서 이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이 더 클까요? 생태원 조성자가 얻는 이익이 더 클까요? 그렇죠. 이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이야기에 따라서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이 지역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이 되겠고, 다음 사적 비용이라는 것은 생태원 조성자가 어때? 지불하는 비용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될까요? 자, 당연히 생태원 조성자가 어때? 지불하는 비용이 크겠죠? 자, 사적 비용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3자인 내 입장에서 정의 외부 효과는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외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얻는 이익이 어때? 더 많다는 거지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좋다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지불한 비용은 어때?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처럼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더 크죠? 반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생태원 조성자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익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얻는 이익은 적더라. 따라서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생산하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를 야기시키는 재화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평보다 적게 생산된다. 그래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는 자원의 효율적 비용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실패 현상을 초래하게 되겠고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개입했을 때 사회적 필요한 양만큼 생산될수록 적극 생산을 장려하겠지요. 따라서 정부는 이제 조장 정책을 시행을 하겠다는 거. 조장이 뭡니까? 적극 장려하는 거죠. 생산 적극 장려하는 조장 정책을 시행한다서 생태원 조성자에게 이처럼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주체에게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또한 비과세 이처럼 세대상 혜택을 주겠다는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보조금을 지급한다. 비과세 세상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생산할 때 적극 장려하는 조장 정책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생태원의 조성은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신 자와의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이 증가한다. 자, 이처럼 정의 외부 효과다라는 겁니다. 정의 외부 효과를 야기시키는 시설들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보다 적게 생산되죠. 그래서 시장 실패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정부가 개입한다.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생산할 때 적극 장려 결과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될수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처럼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시설물들이 내 지역 가까이 도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겠죠.
적극 유출로 안간힘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현상으로서 우리가 때 핀피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는 영어 첫 글자 따는 거예요. Please, in my front yard 여기 첫 글자를 따는 거죠. 예, 핀피. 제발 내 땅 앞으로 돌아달라는 이야기예요. 돌아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 원어 필요 없습니다. 예, 자, 핀피 나오면 피 이것만 생각하자. 피가 뭡니까? Please. 제발 좀 돌아달라. 왜? 집값, 땅값 올라가기 때문에. 뭐 때문입니까? 외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핀피 현상 이 자체는 뭡니까? 정의 외벽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의 외벽과 이 내용을 살펴드렸습니다. 살펴드렸고, 예, 자,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교재는 222페이지예요. 222페이지는 평균 1번 외부 경제다 소개했죠? 이분이 바로 이제 정의 외벽과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부터 예, 자, 의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읽어보시고 박스에 나와 있는 도 설명 다 드렸죠?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박스 아래 동그라미 한번 살펴봅시다. 예, 동그라미 1번. 자, 외부 경제를 정의 외벽과 이렇게 표현하겠지요. 동그라미 2번. 자, 인근 지역에 대규모 생태원이 들었으면 아파트 생활 때 정의 외벽화가 발생한다 할 수 있겠지요. 또 3번. 아파트 시장에 정의 외벽화가 발생하면 아파트에는 수요가 증가하여 수익성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리 설명했죠? 자, 주택시장에 정의 외벽화가 하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자체가 어느 쪽입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 아파트로 바꿔서 우리 교재에 소개되고 있는 거죠. 됐습니다. 여튼 예,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성 자체가 돼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4번 정의 외벽화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 이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기 보세요. 생태원 조성된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리고 생태원 조성이 되면 어때? 내 집값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럼 어때?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도 예,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결국 대값는 이익을 얻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외부 형질 발생 시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적 시장에 생산 맡기면 사회적 평보다 적게 생산되죠. 과소 생산이다. 그래서 예,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어렵게 한다. 결국 시장의 지표를 초래되고 이걸 수정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까다로운데 여기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같다면 외벽과는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간의 괴리가 있더라는 이야기. 또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간의 괴리가 있더라. 즉 어느 한쪽 크다면 외벽과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이야기야. 그럼 외벽과가 나타나는 자체는 뭡니까? 시장 지표를 초래한 요인이 되겠지요. 따라서 이를 수정해서 정부는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6번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이 크다는 얘기. 지금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이 크다. 그럼 괴리가 있죠. 어느 한쪽 크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외벽과는 당연히 나타나겠다. 구체적으로 정의 외벽화가 되겠지요. 이는 시장 지표를 초래한 요인 때문에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차면 여러분 실수하신 분이 정의 외벽화다. 이 같은 경우는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래서 시장 지표와 관련 없었는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정의 외벽화 역시 어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 통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은 이어서 외부 불경제 부의 외벽과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